지금 새로운 판도라 상자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 PC,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태블릿 PC를 지금 특검의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네. 예.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시호 씨가 네. 이제 조사를 한 세 번 받을 때부터 이제 줄줄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최순실 집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포착을 한 거예요. 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수사 처음 초기일 겁니다. 그래서 10월 특검. 아마 초 정도라고 얘기가 네네네네.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 들어가서 가져온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사실 뭐 가져온 게 별로 없다. 아니면 뭐 일반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없는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태블릿 PC를 가져왔는데 그게 최순실 씨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이 날짜가 2015년 7월부터 12월 것까지예요. 아, 예.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독일에 있는 정유라한테 지원을 220을 지원하기 위한 그 시점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삼성과 관련된 이메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독일의 승마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한승마협회 박원호 전무가 그걸 전부 다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한 이메일도 굉장히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삼성에 대해서 빨리 돈 보내라, 뭐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삼성 굉장히 지원의 어떤 특혜성 부분을 그렇죠. 또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건데요. 그다음에 이게 좀 예.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수정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하면 이제까지 나온 어떤 것에 대한 범죄 사실은 증거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최순실 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특검에서 밝힌 바 그대로를 본다고 하면 이전에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문제를 많이 제기했잖아요. 네.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입수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와 이거의 연관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혹된 거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뇌물죄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가장 증거물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될 수 겁니다. 있는 그런 증거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제출했을까?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제공하면 형량을 감면하는 제도 얘기부터 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장시호 씨가 제출한 이유 차연주 앵커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두 번째 태블릿 PC의 등장.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장시호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돼서 신문을 받으면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 결국 상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게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 본인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진술했죠.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들어보시죠. 그 센터에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은 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에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 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 해서 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시호 씨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수사에 협조해서 형량을 낮춰보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변호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의 혐의는 사실 그다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어떤 횡령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 부분을 변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집행유예도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특검 수사나 이제 네.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들을 못 보는 게 이제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아들을 이제 보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최순실 씨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좀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예. 법정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 이제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그런 계산이 뭐 가장 앞선 있지 것으로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예. 보이시는 거고요. 그런데 장시호 씨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거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출하고 이게 이모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아까 앵커도 예.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 자체가 구치소에 있어서 견디기 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만한 생활을 한 사람이 구치소란 좁은 장소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네. 일단 아까 뭐 모정 얘기도 했는데 아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본인 자체가 아까 죄수의 딜레마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만약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예.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이모인 최순실 때문에 그렇다. 이 이모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구치소에 거고요. 들어가서 보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순실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형량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플리바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형량을 어떻게 해주기로 타협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알아서 구형량 같은 걸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특검이 더 수사를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호처는 특검이 꼭 플리바겐이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새로 나왔어요. 최순실 새로 조사하는데 장시호 씨가 뭐 아주 작은 범죄에 관여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특검의 재량으로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지금 나한테 덤티기 씌우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덤티기를 쓰면서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네. 최순실 씨가요 굉장히 뭐 저도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예. 수사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분명히 본인 건 것이 분명한데도 나 이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 수사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블릿 PC도요. 아까 그 이지훈 변호사 얘기로라면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10월 초랍니다. 10월 초에 이사할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잠깐 네가 좀 보관을 해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시킨 물건인데 그걸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다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드나든 증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예. 또 윤전추 행정관이 보았다고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데 나는 청와대에 간 적도 없고 윤전추 행정관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결국 그 크리스마스 영상을 봤는데. 네, 그리고 예.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잖아요. 네. 올해는 시집 가라고. 그런데 이걸 너무나 근본적인 것부터 이게 예. 부정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불러다 조사해도 왜 나한테 검사님 그런 걸 묻습니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아주 애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검찰 재판에서도 출입도 예.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정말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재판에서도 보면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딱 계속. 잡아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쓴 조서는 상당 부분 교묘하게 검사들이 조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의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조언을 받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거의 뭐 웬만한 것은 다 이제 부인을 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이제 선회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부분 시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최순실 씨는 완전히 뭐 나중에 설사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무조건 다 잡아떼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잡아떼면요? 아니 유죄 판결이 되면 도움이 아주 안 되죠. 형량도 아주 아, 높아가죠. 그런데 네. 본인 자체는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판에 대한 지연 전략, 그건 또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유동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실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찰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인정한 게 없거든요. 다 모르쇠거든요. 근데 그러한 피의자 신문 조서마저도 임의성이 없다. 임의성이 없다는 얘기는요. 강요, 협박, 압박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술해서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 부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대로 그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협박받아서 압박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동의하지 않고 임의성이 없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정말 기초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것부터 다 부인하면서 재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로 보이는 거죠. 네. 계속 모르세. 나는 몰라. 몰라 하면 진짜 본인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태블릿 피스 내용을 보면은 삼성 금품 지원 관련한 이메일들이 수없이 많고요. 또 10월 수석 비서관회의 말씀 자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관련된 수사 내일 뭐 이재용 그 부회장 소환되지 네. 않습니까? 거기 결정적 증거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월 10일 날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예. 합병이 이제 성사가 되고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대통령이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승마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라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독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저런 거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코레스포츠와 최순실 씨 간에 이제 오고 갔던 그런 이메일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삼성과 그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과 대통령 간의 어떤 그 220억의 그 돈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제3자 뇌물수수죄를 로 이제 의율할 수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주요 증거 내지는 이제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출된 그 태블릿 PC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뭐 이런 증거 자료도 또 나왔고 이제 곧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뭐 소환 내일 통보했습니다만 아직 삼성에서 일정은 추후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조만간 소환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요. 이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이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 조정수석의 두 번째 공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열리고 있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주요 문건들이 증거로 채택돼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재판이 열렸고 지금 휴정인 것 같은데 아직 재개는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했고 2시간 동안 진행된 뒤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1시간 뒤에 다시 열립니다. 1차 때와 같이 최 씨는 흰색 계열의 상하색 수의, 안 전 수석은 녹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몸이 불편한 듯 다리를 쩔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차 공판 때 함께 법정에 나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법정에서 증거가 공개되는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자료들이 증거로 인정돼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최순실 측, 안 전 수석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서류 증거 조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이 최 씨 측 그 변호인 보면 최 씨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조작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검찰이 조사할 당시 부장검사가 들어와 최 씨에게 질책성 훈계를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 씨의 진술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며 최 씨 측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안준수석 측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업무 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안준수석 측은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검찰 쪽에 추후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이 본인들의 주장이겠냐며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을 한 뒤 법정에서 나온 최순실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를 거의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증거 번호만 해도 1,300번이나 되고 동의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인 최순실 씨에게 유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 증거 조사 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좋게 서너 시간은 더 진행돼 늦은 오후쯤 2차 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금 조용성 기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특검에는 헌재에는 특검 때문에 계속 돌려막기 핑계대면서 안 나왔었는데 재판에는 꼭 나오네요. 그렇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재판에는 뭐 성실하게 나와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준비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관련된 형사 재판에는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 특검에 계속 나와봤자 본인에게 불리한 뭐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예. 헌재 그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재 탄핵 심판 뭐 나와서 뭐 있는 대로 진술한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가급적 안 나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이없는 이제 그런 핑계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국민적인 정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정말 그 못마땅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 측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 공판길이잖아요. 근데 예. 공판길은 피고인은 반드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이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공소장의 요지를 검사가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의견 진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날 27,000 그날 증거 조사를 다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증거 조사 하는 거예요. 특히 오전에는 증거 조사로 다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특이할 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가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자기가 쓴 진술서나 증거만이 다 부동의했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검찰의 특히 부장검사나 검사가 와서 훈계조를 얘기해서 거기에 자기가 겁을 먹었다는 취지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했는데 이게 강요에 의해서 혹은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전체인 거죠.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좀 특징적이면은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첩 자체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작성한 건 인정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수 과정이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랄지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변호인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증거, 태블릿 PC, 아니면 뭐 안종범 전수의 수첩에 대해서는 그건 내용은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용이 인정된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입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압수수색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의무 제출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저쪽이 제기하는 것은 설사 압수수색 절차에서 했다더라도 그 절차를 잘 안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아예 유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현행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법하게 획득한 것이다, 수집한 것이다 그렇게 몰고 가서 이러한 증거들의 어떤 가치를 없애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뭐 검찰은 진술 강요 압박한 적 없고 뭐 자백 강요한 적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뭐 절뚝거리면서 들어왔다. 당초에 원래 이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제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게 뭐 지금까지 안종범 수석은 이제 교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견디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리도 이제 절뚝거리고 뭐 고혈압도 있었고 이제 당뇨도 뭐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정신적 스트레스도 뭐 상당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안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안종범 수석조차도 자기가 쓴 업무 수첩 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 조금 전에 거거든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도 얘기해 상당히 이제 주셨는데요. 검찰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 검찰에서 보는 것은 이런 그 이제 모든 이제 관련 증거가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그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이 17건 업무 수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그 전화 통화하는 것이 뭐 236개나 되는 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뭐 최대한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대책 아니겠느냐. 그래서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렇습니다. 전략이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네네. 헌법재판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만약에 태블릿 PC가 됐건 아니면 수첩 자체가 어떤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증거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그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사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게 안 했다 할지라도 내용이 진실이면 네. 내용이 진실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하는 것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그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형사재판하고는 또 다르군요. 네, 다른 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사 뭐 예를 들어서요,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게 법리적인 무죄.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관여를 한 건 맞는데 법리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탄핵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군요. 이미 검찰에서 이제 한 2톤 정도 되는 분량을 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236개 이런 건 다 이미 확보를 해서 아마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그 공판이고요. 이제 특검 수사가 2월 말에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뭐 길어야 한 달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도 뭐가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검찰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특검에서는요, 이제 예. 수사 기간이 끝이 나면 이제 30일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거예요. 네. 하면서 기소를 일괄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만기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순차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유라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는 다 해놨는데 정유라 씨만 조사를 못한 경우라면 예. 그냥 결과적으로 다 검찰이 인계를 해서 검찰이 정유라 씨 들어오는 대로 조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죠. 정유라 씨. 근데 정유라 씨는 지금 연관성이 들어오지 있는 거예요.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평생 들어오지 않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 네, 들어올 언제 때까지 어떻게 들어올 거라고 기소 예상할 유예를 수 할 있을까요? 건데 그런데 일단 가장 아마 계획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장 늦게 들으면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지금 형사재판 탄핵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늦게 끝날 확률이 형사재판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형사재판이 사실 1심 끝났는데 시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러면 1심 끝나고 그다음에 만약 탄핵 가기로 되면 이제 대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식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설사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복역 중이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선처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여론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뭐 귀국 여부를 여론이 결정할 겁니다. 가라앉을까요? 그렇게 쉽사리요? 예. 글쎄, 하여튼 뭐 이 정유라 씨가 한 말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그 국민적 반발을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건 돈도 촉매제가 실력이다. 됐습니다. 예.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말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이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 글쎄요, 뭐 정유라 씨 관련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을 일은 뭐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최순실 씨도 시간 끌기, 딸 정유라 씨도 시간 끌기, 모녀의 전략이 똑같은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